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띄어서 설명해 보면 오늘 구주차의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깊이와 볼륨에 대한 부분들을 3차원의 영역입니다. XY 축, X, 세로 가로의 축들에 대한 뭐 화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설명이 좀 들어왔다지만 오늘은 이제 깊이에 관련된 제축이죠, 제축. 그 안쪽 좌우가 아니라 깊이의 개념이 접근인 거죠. 그래서 그 깊이에 대한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에 대한 중첩으로 이제 그 깊이를 만들어가는 방법, 또 크기, 상대적인 크기와 화면의 높이, 선상의 원근법, 공기의 원근법, 분집의 효과를 통해서 화면의 그 깊이와 볼륨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영상 연출에 대한 그 실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실습을 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찍어서 내 겐톡에다가 올리거나 단톡에다 올려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 제대로 찍고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중간고사하고 과제나 하고 퀴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평가를 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또 대면 시험을 보긴 하겠지만, 현재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좀 영상 연출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현실적인 공간은 그림에 대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공간은 카메라에게 오버숄드인 OS를 통해서 이 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풀샷 개념의 접근이고, 이 부분은 카메라만이 갖고 있는 깊이를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화나 스틸,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도 이 3차원적인 공간의 촬영과 2차원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3차원적인 공간과 2차원적인 공간에 대한 영역들을 계속 해보라고 노력하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광학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광학 시스템? 다시 말해 광학 시스템이라는 거 하면 빛을 통해서, 우리 눈은 빛에 대해 의해서 색감과 깊이와 여러 환경들을 보고 배우죠. 그것이 평면 영상, 평면이 된 영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X축, Y축, 높이와 높이, 넓이와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 또 깊이, 이거를 깊이라고 하죠. 이게 XY, Z축이라고 하죠. XY, Z축이라고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현장에 가면 그게 보여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많은 것들을 보면서 XY, Z축을 기준으로 계속 사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면 그 화면의 구성도가 다양성 있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평면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풀샷 개념의 접근이니까. 자, 그런데 화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카메라를 셋업을 시키고 이쪽에 있는 나무의 원근법과 집의 원근법의 이 깊이의 차이에 의해서 재축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재축. 지금 여기 나란히 봤을 때는 재축이 형성이 안 되는데 이건 재축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카메라의 볼륨과 깊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Y축, X축, XY축, Y축, X축을 보면 볼륨 개념의 접근이죠. 이것이 합치게 되면 XY가 되는 거예요. XY. 그러니까 X축과 Z축은 텔레비전에서의 2차원적인 공간이에요. 2차원. 그리고
한 점에 대한 내용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이 여기 있으면은 Y축과 X축에 대한 개념의 위치도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얘기예요. 기능이 평면적인 2차원적인 모델이죠. 특히 만화 영화에서도 그거를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냥 클래식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평면 애니메이션, 2차원적인 애니메이션이 있는가 반면에 마야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적인 깊이를 더 강화시켜서 X축과 Y축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Z축에 대한 개념의 접근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에서 X와 Y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한간에는 3D의 영상인 아바타,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의 캠퍼스를 촬영해서 지금 학교 홈피나 이런 데 올라가고 있는,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환경 중 하나, VR. 이거는 X축과 Y축의 개념에 벗어난 구조들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게 없어요.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2차원, 3차원이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이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으로 그림 회화 같은 걸로, 왜냐면 어차피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전체를 볼 수 없고 한 부분만 보고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화가 만들어지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다 담으면은 영화만 60년을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1시간 분량으로만 잘라서 그걸 집약시켜서 보여준다는 것처럼 이 360도 각도에 대한 개념을 2차원적인 X축과 Y축의 개념의 접근과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테두리 때문에 끊겨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육아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보십시오. 자, 자리에 앉은 상태. 지금 텔레비전 모니터, 아니, 노트북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 중에 그 모니터를 좌측을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게 360도의 VR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모니터는 2차원적인 것, 소위 말해서 2차원 모델인 X축과 Y축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의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재축이 들어가죠. 재축. 깊이 있는 재축.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칠 때, 조명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지에 대한 개념은 아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켜지는 항목들이 X와 Y축으로만 평면을 보여요. 조명이 밝거나, 소위 말해서, 너도나도 다 비추는 조명들을 우리는 필드 조명이라고 하는데, 다 좋게 비춰주는 거죠. 빛이라는 거는 흐려지는 그림자도 있고, 밝은 것도 있어서 그게 조화가 이룰 때, 영상미는 미장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VR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프레임 안에 짜져 있는 앵글을 집약하진 않거든요. 360도를 열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나는 VR의 영화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VR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거예요. 기계적인 측면에서 다양성화되어져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개념인 거지, 뭐 획기적으로 그 사진이나 사진이나 그 뭐죠? 그 회화로만 바라봤던 과거의 개념을 움직이는 사진으로 전환해서 수십 개를 동시에 보이는데 이게 현실과 같이 우리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오늘날의 텔레비전 화면이 됐고 영화가 됐단 말이죠. 그게 발전이 돼서 3D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360도 카메라는 VR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Y축과 X축이 가로 세로의 축이 형성되지만 Z축인 깊이도 형성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화면 구성의 다양성들을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차원적인 모델의 화면의 깊이는 Z축이다. 나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Z축에 대한 나타남을 굉장히 강요해 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에요. 제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깊이 Z축을 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감독은 있어요. 홍상수 감독은 Z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X축, Y축만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배우들이 즉흥 연기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단조롭게 X와 Z축으로서 머물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배우들의 즉흥 연기를 통해서 홍상수는 좋은 콘텐츠와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Z축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 근데 그 유명한 그 미학적인 영화의 감독이나 미술 출신의 감독들이 이 미장센에 있는 이 3차원적인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 기법을 쓰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원룸법이죠. 원룸법이죠. 제출의 방향은 항상 한 방향만 있습니다. 방향이. 관객 앞에로 방향은 없어요. 앞에 관객 앞에 방향이 있는 순간 뭐가 되느냐? 홀로그램이 돼버리고 또 그것도 이 프레임 안에서에 대한 탈피가 돼버려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홀로그램. 그러니까 지금은 Z축 방향과 X와 Y축 방향으로서 반을 잘라서 안쪽으로만 다 보여주고 그 안에 뭐 사랑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뉴스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이 미래는 앞으로의 4차 산업에 연계한 우리의 미래는 이제는 이 앞까지 튀어나와서 Z축의 길이가 Y축과 X축의 기준점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개념인 거죠. 그 선례가 뭘까요? 홀로그램. 물체가 형상화돼 버린 거죠. 그러면은 앞뒤 좌우 상하 Z축, Y축, X축이 무색하게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영상은 당반향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앞으로 안 튀어나옵니다. 이 반대쪽으로만 갑니다. 화면에 시청자의 반대 방향만 향하고 있어요. 화면이. 그래서 요 앞에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뭐냐? 홀로그램인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21세기 미래를 한번 바라볼게요. 과거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5 원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사님께 안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를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자, 그 안에 나오는 얘기가 홀로그램인 Z축의 앞에 말했던 시청자의 반대 방향에만 향하고 있는데 앞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조만간에. 지금 개발하고 있죠. 지금도 개발한 유튜브도 앞에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실물처럼 영상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X, Y, Z축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형성될 수도 없어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만 X, Y축이 존재하고 Z축이 존재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아까 말했던 360도의 접근은 X, Y, Z축이 무색해요. 접근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영역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영역의 하나의 한계죠.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홀로그램에 있는 제 원소 안에서 나타났던 것들 보면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누가 보여준 경험이 있었어요. 대화를 이렇게 하면. 아무튼 300km, 3000km 떨어져 있는 데인데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홀로그램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덧칠해서 색감을 입히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깨에 손을 얹거나 손을 압수하려고 하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제5 원소라는 영화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 우리의 미래 방향이 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해봤어요.
그런 시간이 오려면 앞으로도 1, 200년은 가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스테레오 영상이나 홀로그램 영상에서의 재축 방향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스테레오 영상도 튀어나오게 되고 재축의 방향은 양방향성이 되어버린 거죠. 홀로그램의 경우. 그러니까 입체 영상이 돼서 하나의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거죠. 가끔씩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요. 누가 이제 죽더라도 그 사람이 남겨둔 물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상적 기록을 통해서 그걸 보고 나면 비록 만질 수는 없지만 옆에서 같이 얘기해주는 거기다 AI는 컴퓨터 그래픽까지 적용시켜놓으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커서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겠다는 얘기죠. 그걸 개발만 한다고 하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 프로그램의 영상이 그렇게 재축에 대한 방향을 일방향성에서 쌍방향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X, Y축만 고민하지 말고 재축을 고민해야 된다. 이 재축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상은 조명에 있는 전 시스템과 화물의 크기와 공기의 이 넓고 그런 원근법에 의해서 이런 재축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상 미학 연출의 근본이 되는 거죠. 자, 화면의 깊이에 나타나는 요소를 갖다 보여줍니다. 면이 중첩돼요. 빌딩과 빌딩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몬스터볼을 본 적이 있고 어디로 갈까요? 갔다고 알겠지만 몬스터 안에서의 경우도 면의 중첩 그 다음에 상대적인 크기 우편함이 엄청 컸죠? 기대적인. 근데 이거는 그 크기는 지금 말했던 이 크기에 깊이를 주기 위해서 크기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자동적으로 깊이 있어 보이죠. 왜? 재축이 형성. 요만한 조그만한 우체통이 사람의 크기에 의해서 오히려 뒤로 카메라가 치켜지니까 인물이 평상시에는 앞에 부분이 큰데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똑같고 오히려 얼굴이 큰데 비대형인 상대적인 크기를 갖다 들이대니 오히려 우표감이 커졌다. 실질적으로 작은데 이런 개념이면 상당히 크기의 개념이고 화면의 높이, 원근법, 공기원근법, 분지효과 이걸 통해서 이 4차원의 평면의 깊이는 재축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외워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 이거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워크숍 시간 잡을 때 계속 이거를 보여주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도입 부분에 딱 보여줬던 것처럼 자 보세요. 현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만 조금만 틀어도 이렇게 바뀌어져요. 깊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건 깊이가 없죠. 근데 이쪽에서 카메라를 셋업시켜 이렇게 쓰고 오버셜도 오버셜 쳤더니 얘는 크게 보이고 얘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원근법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통상 재축이라고 하죠.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재축이 강화되는 거예요. 깊이가 많아진다는 뜻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현장 가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제 포인트 탐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도 계속 보죠. 면의 중첩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면의 중첩. 자, 이면 이게 다 중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됩니까요? 이거는 회화나 그림에서도 근본적으로 작가들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원근법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화면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기법 중에서 부분적인 면이죠. 이 부분을 겹치죠.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깊이가 높다는 뜻의 개념이죠. 그들 경우에는 이제 경계병 때문에 치매 때문에 뭐라고 하겠지만 단 면이 중첩됨으로써 재축의 표현력은 강화되어진다는 얘기죠. 한 물체에 겹쳐진 다른 물건을 볼 때 겹쳐진 물건이 앞쪽의 위치가 더 있다라고 나타나진 것을 곧 우리는 면의 중첩을 통해서 이 재축의 카메라 인식을 더 강화시켜서 높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크기는 같은데, 비슷한데, 얘는 작게 보이고, 얘는 커 보인다. 거리 때. 중첩되니까. 이런 개념이 잡고 있다. 물체 A는 B의 물체에 부분적 덮여 있죠. C 물체도 부분적 덮여 있어요. 따라서 이 세 물체를 분명 같은 평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A와 B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BC에서는 B에서가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앞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재축이 형성, 깊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앞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어. 이런 형태입니다. 다른 물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려진 물체는 그 뒤쪽에 있는 물체보다 더 깊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면과 면, 그러니까 여기 빌딩이 있는데 빌딩과 사이의 중첩, 겹치기를 보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얘기를 고르기는 재축인 3차원적인 공간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물건의 이 빌딩의 면의 중첩 때문에 자동적으로 화면의 깊이는 발생된다. 선 크기, 나머지 상대 크기예요. 특정한 크기를 보여주고 그 크기에 의해서 작고 또 떨어지는 개념이 접근할 수 있죠. 크기가.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롱샷. 뭐라고 보이는 거 있죠? 크기에 따라 딱 앞에 보면 상당히 가까워 보이죠. 같은 위치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언급법이 확실하게 움직여지면서 상대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이 영상의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정말 앞에 설명했죠. 자, 앞에 그림자보다 화면 속의 남자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자의 영상이 여자 영상과 그 크기가 비슷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앞부분은 이 사람은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지니까 상대의 크기에 의해서 깊이가 멀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크기가 같다 보니까 겹치기는 됐지만 가깝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연계해주고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높이야. 카메라가 수평일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치의 높이가 이렇게 위쪽으로 높아질수록 위치가 높은 위치에 갈수록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이앵글이나 노이앵글을 촬영했던 것은 화면 높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개념. 하이앵글이나 노이앵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보시죠. 윗부분에 철 구조물이 아랫부분 구조물보다 고층 훨씬 더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가깝게 보이고 멀리 보입니다. 이때는 하이 앵글과 노우 앵글이 찍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자, 여기에는 중첩과 화면의 높이에 의해서 원근감을 표현해봤어요. 평면인데, 평면 사진인데, 자, 이 사람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앞에 부분별로 뒷사람 앞사람에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원근법을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죠. 페르시아의 휴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선상 원근법에 대한 재축 형태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선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봐요.
평행선으로 서 있는 근점에 쭉 다가가면 나중에는 멀리 가면 갈수록 라인이 형성이 돼서 멀어지는 효과들을 강하게 재축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걸 바라보려면 이런지 선이요, 선. 이 선, 이 선, 여기 이 선, 이 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깊이를 굉장히 느끼게 되죠. 사실은 평면인데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크기를 작게 해주고 크게 해주니까 사이즈는 같은데 작게 해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솔점은 여기 있어요. 선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는 멀리 느낌을 받게 되고 여기는 작게 느껴요. 소시점이라고 왜 그러냐면 소시점. 수평선은 눈높이 중심으로 해서 위는 멀리 느껴지면 좋겠고 밑에 아래는 가까워 느껴지면 좋은 거죠. 카메라 높이에 이렇게. 수평선은 지면과 평면의 높이가 가상선이에요. 수평선은 지면과 평행한 눈높이의 가상선. 그래서 이 수평선에 대한 개념은 관찰자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눈높이의 위에 있는 부분일수록 높이 보이고 작게 보이는 부분은 가깝게 느껴지는. 그게 수평선에 대한 개념이죠. 눈높이가 여기고 시점 딱. 높은 곳에서 물체를 나타나 보면 수평선의 소시점이 그보다 밑에 있고 그림의 관찰점은 작가의 다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네, 하이앵글의 노의 접근법이요. 낮은 곳에서 물체를 올려다보는 개념이 노앵글. 다리보다 낮아져 보인다. 이건 높아져 보이는 느낌. 이게 노앵과 하이앵글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는 수평선에서 2점 원근법이에요. 점이 두 개, 원근법에 의해서 소실점이 두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거죠. 동시에 두 개의 소점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런 것을 이원근법이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강화시켜줘. 소실점 1, 소실점 2, 원근. 선상의 선을 이용해서 원근법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집 효과. 군집.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타내지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죠. 나타나지면 이제 그 뭐죠? 이 빈센트의 반고흐가 이런 그 기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부분이죠. 정경에 있는 해바라기보다 배경에 있는 해바라기가 더 작고 조밀하게 느껴진 거 디테일링은 그림의 깊이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촬영을 하면 원근법을 만드는 데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근법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그 작품의 깊이와 각도와 구도가 다양해진다는 개념이에요. 군집 효과, 이걸 군집 효과라고 하죠. 한 그룹에 있어서 얘의 효과를 다 주는다. 가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커 보이죠? 커 보이죠?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찍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시나리오도 누가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 대신 그 기본은 원근법인 개념과 XY축의 기본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는 이 내용의 영상 연출 실습이라는 개념을 접근한다 보면 영상 연출이라는 개념은 있는 카메라를 놓고 테크닉 논리에 의해서만 시켜진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을 때마다 항상 촬영 감독과 배우들에게 모든 세선이 집중되잖아요.
그 이유의 즉슨 스태프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자들은 촬영 감독들한테 철저하게 이런 원근법에 관련되어진 제축 형성의 유형들이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콘티를 짤 때도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만들던 연구가 되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측면에는 하나 둘씩만 머릿속에 익혀맞추기만 하더라도 아마 굉장한 파급 효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의 깊이 이런 것들이 강하게 보이실 거라는 얘기죠. 이게 군집 효과를 이용해서 화면의 깊이를 강하게 시켜줍니다. 많은 군집들이 있는데 이 앞에 거는 군집이 넓고 크게 보이고 굉장히 작게 보이죠. 자, 계속해서 자, 군집의 효과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군집 효과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군 중에서 앞에 가깝다는 의미는 크기가 큰 효과의 형태의 용이고 뒤에는 작게 느껴진다는 개념에서 언급법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번엔 이제 인위적인 원근법에 대한 부분에 설명입니다. 인위적 원근법. 앞에서 선,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물체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인위적의 거리감을 만들어가는 인위적 원근법. 선상 원근법을 우리는 또 선상 원근법을 우리는 인위적 원근법이라고 하죠. 선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위치들을 일반 평면으로 갖다 놓을 때와 그 다음에 벽이나 아니면 신장류에 있는 도로나 뭐 아니면 가로등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함으로써 선상으로 원근법을 소시점을 찍어 놓으면 그렇게 연결시켜 주면 크기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소시점에서는 선상에 선 위에서 물체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연장되어 보이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 원근법을 통해서 이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홍콩에 어느 작은 특별한 호텔의 경우에서 가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딱 보면 계단이 한쪽 끝까지 굉장히 작아보고 긴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면 똑같은 느낌이 나요.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인위적 원근법에 의해서 깊이, 재축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크기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이제 공기의 원근법, 선상의 원근법, 공기의 원근법인데 이거는 이제 풀샷 개념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 거죠. 먼지나 그 수증기, 그다음에 연기, 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근법들이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도 그 산소 꼭대기 올라가서 촬영을 하면 지금 같은 공기 원근법이 사진에 실물로 그대로 담아집니다. 그런 질문 단편들을 우리는 이제 공기 원근법이라고 이론화시켜서 이거를 영상 연출이나 회화 그림의 연출에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할 때 이 공기의 원근법, 선상의 원근법, 그 다음에 면의 중첩에 대해 원근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들을 만들어내주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평면스러웠다는 느낌들의 X, Y 축만에 대한 국한적인 그런 영상들의 구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재축에 대한 깊이와 볼륨을 만드는 그러한 개념의 접근이 여러분들 영상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 가르쳐준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5컷씩 찍어서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공기 원근법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의 선례를 한번 보여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물의 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들 중에 5가지 정도를 적용을 시켜서 이건 선상입니다. 이건 인위적입니다. 이건 공기원근법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종류별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그걸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보내줘야만 여러분들이 강의에 출첵만 한 게 아니라 잘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과제를 내리면 5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주는데 오늘 배운 공기원근법 또 여러가지 환경들 있죠. 선상원근법, 면의 중처 이걸 적용시켜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충분히 제 개인톡으로 계속 보낼 겁니다. 그것이 출석 효과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에 댓글이나 유튜브에 댓글이나 BMO에도 올려놓을 텐데 댓글로 이건 BMO가 될지 유튜버가 될지는 저작권이 안 걸리면 유튜브로 갈 것이고 그냥 걸리면 BMO로 가서 올릴 거예요. 댓글을 달리거나 소감을 달면 되는데 거기에 달고 그건 출석이고 내용을 충실히 못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했던 지금의 이 내용들이 못 들었으니까 아마 과제를 떠나서 수업을 안 든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공기원근법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 공부 5장 정도를 꼭 보내준다. 안 보내는 사람들은 3점이 감점이 됩니다. 왜? 퀴즈 문제를 안 내고 오늘은 과제를 통해서 사진 5장을 가지고 대처할 겁니다. 다음 주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예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든 영상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원법은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고 진하게 보여요. 멀리 있는 영상은 영상일수록 채도가나 명도나 선명도가 낮아. 그것이 중간 완전 먼데 가까운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바꿔주면 특히 우리의 사진은 영상은 있는 그대로 찍기 때문에 찍으면 그대로 나오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회화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런 기법들을 잘 안다는 얘기죠. 멀리 있는 것들은 희미하고 채도 떨어지고 선명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가까운 거는 진하게 더 굵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공기원근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이 밝은 경우엔 어두운 색상에 가까울수록 밝은 경우는 어두운 색상일수록 가까이 보이고 밝은 색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배경이 밝을 경우 거꾸로.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보세요. 공기원근법에서 만들어진 실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자, 저게 원경, 근경, 그죠? 중간경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뚜렷하고 진해지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 끝은 희미해진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선명도와 채도 명도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이 재축이 형성돼요. 재축. 우리 소위 말해서 깊이가 생기게 된 재축이. Y축, X축, Z축. 차가운 색상. 자, 지금 이제 공기원근법에 대한 색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공기의 원근법 한 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줘야 됩니다. 네. 공기원근법에는 배경과 차가운 색상과 따뜻한 색상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또 재축이 형성이 되고
채도가 고채도의 경우도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원경 같은 느낌과 금경 같은 느낌이 되는 형태의 영상을 우리는 이거 이해해 주세요. 차가운 형상, 차가운 색상, 뜨거운 색상, 저채도, 고채도가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딥포커스에 대한 렌즈의 개념을 보죠. 자, 왜냐면 이제 렌즈가 최종적으로 카메라의 이 깊이와 카메라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화면들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렌즈의 광학적인 특성, 광학이라는 개념은 빛에 의해서 빛광자, 항문항자, 빛광학 특성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화면이나 3차원적인 영상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렌즈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던 부분들은 그 관광렌즈와 망원렌즈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봅시다. 렌즈의 심도의 특성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심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그 원근법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자, 화면상의 특정한 느낌, 그런 걸 받는다는 거죠. 예, 건축이나 물체에 조밀하게 보이고 길게 보이도록 하는 것, 또 재축이 움직임으로써 물체의 속도가 과장되거나 약화시키는 개념,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항목들을 이제 광각이나 망원렌즈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근법에 대한 표현 기법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찍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카메라의 렌즈가 명확하면 광각렌즈나 협광렌즈, 망원렌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느끼면서 촬영이 가능한데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다 카메라에 있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촬영하기에 좀 어려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진 5것은 앞에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을 채택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겠어요? 면의 중첩.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과제. 이 수업 중에 과제를 내준다는 건 수업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적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나한테 문자로나 전화상으로 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업 안 듣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5개 중에 첫 번째가 면의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물체나 빌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중첩시켜서 원근법, 깊이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 한 컷. 그 다음에 상대 크기가 작고 큰 거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인데 에 의해서 찍혀진 사진 한 컷. 이게 이제 맞죠? 자, 보세요.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는 이제 크기를 작게 하니까 멀리 느껴지는데 크기를 크게 하니까 가깝게 느껴지죠. 이런 것들 하나. 그 다음에 높이. 수평선보다 높이 있을 때와 이게 낮게 있을 때에 대한 개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선상 원근법. 이렇게 라인이 선상에 있죠. 이게 소실점이 하나 여기 가운데 있고 선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이거는 아니고 군집 효과 요거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그다음에 공기원근법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기원근법 한 컷, 그 다음에 이렇게 군집 효과에서 나타내는 한 컷, 두 컷이죠. 그 다음에 선상원근법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 컷, 이 화면상에서 높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 한 컷, 크기에 대해서는 한 컷, 면의 중첩이 한 컷, 이렇게 한 컷씩 사진을 찍어서 내 카톡에 겐톡으로 하나씩 이렇게 쭉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이 단톡방이 없으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가 어떻게 올렸는데 올린 사람한테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개인 컬로 올리면 내가 거기에서 뽑아서 사진으로 추려가지고 올리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섯 컷, 여섯 컷을 자 면의 중첩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면 중첩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다섯 컷, 여섯 컷. 요 앞에 나오는 요 깊이 준 여섯 컷을 이용해서 여섯 컷을 요 제목을 붙여서 면의 중첩 가로 열고 누구 이름 아니면 제목 상대 크기 넣고 가로 열고 이름 이 컷에 대한 그 느낌 감정 주제 요거를 카톡으로 사진으로 보내줘라. 이번 주 이 수업의 과제, 영상 연출 실습 수업. 자, 이런 그 화면의 깊이에 나타나는 요소들만 잘 알아도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할 때 그 구도 잡고 구악적인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보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한 기법들은 이제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응용인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피사계 심도인 심도의 특성에 의해서 이제 변형되거나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면의 중첩 앞에 말한 거, 크기, 그 다음에 선상의 원근법, 공기의 원근법이 이 카메라의 렌즈 심도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면의 중첩에서는 어떻게 반응으로 어떻게 화면이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광각 렌즈죠. 광각 렌즈는 옆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형태 중에서 왜곡적 제국도로 자, 그렇다면 자, 면의 중첩이 여기서 중첩이 되게 되죠. 이렇게 중첩이 됐는데 중첩이 되더라도 화면의 깊이를 감소시켜주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면 이게 퍼지고 풀샷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물체 간에 과장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첩의 효과의 깊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런 환경들 자체가 풀샷 개념의 접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꼭 협각인 망원 렌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망원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것만 클로즈업 잡아버리거든요. 재축은 굉장히 깊어지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차이가 커 있어 보이죠. 사실은 크기는 같은데. 그리고 쫄깃쫄깃하게 몰려있고 실제보다도 얘와 얘와 사이에 가까움을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화면의 깊이를 과장되게 보일 수가 있다. 상대의 크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봅시다.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상대 크기의 개념이죠. 광각 렌즈 사용했을 때 상대 크기 이거와 이거 크기가 굉장히 차이 나죠. 자, 오히려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물체는 엄청 커 보여요. 왜?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광각 렌즈는 왜곡을 통해서 가까운 걸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변형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멀리 있는 이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크기에 있어서의 렌즈 특성에 의해서
과장대,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상대 크기는 과장대, 앞에 그 과장대 부분이 있고,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더 떨어지는 느낌. 자, 그런데, 이렇게 망원으로 당겨 잡았어요, 제축. 이게 압착 효과라, 요거예요, 압착. 당기니까, 실제 간격은 앞에 있는 간격과는 이렇게 같지만, 배의 크기의 확대에 의해서 간격보다 더 가까운 느낌을 받는다. 굉장히 가까운 느낌으로. 당겨서, 이런 효과들이 다 어느 정도 다 똑같아요. 원망원 렌즈의 개념을 적으면. 깊이는 있고, 이거.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선상 원근법과 감각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이가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가 있어서 오히려 여기 강화되고 원근값이 굉장히 과장되어 보이고 커 보여요. 기능도 넓어 보이는데 광각 렌즈 협약 망원 렌즈를 사용했더니 평행성 집중은 굉장히 둔화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세줘야 되는데 굉장히 약해지고 원근 부분 역시 약해집니다. 그리고 간격들이 좁아 보인다는 얘기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렌즈, 이거는 협약 망원 렌즈. 선상 원근법이죠. 소실점이 찍혀져 있는 선상 원근법. 선상 원근법에서는 광각 렌즈는 광반의 크기가 카메라로부터 멀어질수록 급격히 작아지는 현상이 보여지게 돼요. 이걸로 우리는 원근법의 재축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근데 협각 렌즈, 다시 말해서 망원 렌즈의 경우는 반대가 돼요. 재축이 안 보여요, 거의. 여기도 빡빡해지고. 협각과 광각의 피아노 건반을 갖다가 사용했 당시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건반에 있는 그래픽 벡터가 더 빨리 힘, 그래픽의 힘, 그 다음에 협각의 렌즈가 사용의 경우에는 평행섬의 소실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건반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깝게 찍어서 가깝게. 결과적으로는 그 협각 렌즈는 평행성인 소실점용 선상 원근법에서 큰 영향력을 못 보낸다는 효과. 망원 렌즈의 경우 전혀 보일 수 없는 정도로 상대적 크게 보이고 과장되어 보여지는 느낌이 받는 그게 편한 건반. 공기 원근법에 대한 적용에 대한 개념을 합니다.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이죠. 초점, 포커스. 피사계 심도는 포커스와 연계되어 있어서 피사계 심도는 제축이죠. 카메라 깊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초점에 대한 부분으로 맞는 부분들이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봐요. 제축상에서. 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가 물체에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포커스가 맞는 거죠. 이걸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계 심도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영역을 갖다가 얘기해요. 망원 렌즈로 당겨버리면 이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사계 심도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피사계 심도가 작아져요. 깊어지면서 그 렌즈에 대한
깊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데 비해서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잘 빠집니다. 망원 렌즈는 피사계가 굉장히 넓어요. 망원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경우는 재축상에서 좁은 부분에서 초점이 맞고, 좀 깊은 경우에는 넓은 재축상에서 넓은 부분이 초점이 맞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는 피사계 심도요. 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의 개폐 정도와 렌즈의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뀝니다. 조리개의 개폐 환경에 따라서 노출이 바뀌고, 또 초점 거리, 렌즈의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기원근법에 대한 관광렌즈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광렌즈는 옆에가 다 잘 보이게끔 넓게 만들어주는 것을 상당히 관광렌즈라고 하는데, 비교적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기기 때문에 공기원근법에서의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먼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차이가 크게 크게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관광렌즈를 촬영했을 때. 그래서 그 공기원근법에서의 관광렌즈의 경우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다시 반대로 공기원근법의 합각광광렌즈, 다시 말해서 망원렌즈의 경우는 피사계 심도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얇다는 의미는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면 포커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피사계 심도는 포커스가 맞는 영역의 범위를 피사계 심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 망원제를 당기면 조금만 움직여도 포커스 날아가요. 근데 관광렌즈처럼 넓게 지키면은 포커스가 다 맞거든요.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재축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경우 초점거리는 다시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선택 초점이나 초점 이동의 기법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협약에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면 앞사람과 뒷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 포커스를 인아웃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나는 포커스 인위적으로 인아웃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포커스가 맞다가 저 사람의 포커스가 맞으면 좋겠다. 근데 기법을 모른다. 그러면 관광렌즈나 망원렌즈를 거기다 장착해서 거리를 좀 더 살짝 띄운 상태에서 지키면 지금같이 굉장히 좋은 원근법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택 초점에 대한 기법. 선택 초점. 자, 이건 뭐냐면 앞에 피사체와 뒤에 피사체 중에서 포커스를 통해서 포커스 인, 아웃, 포커스가 맞는다, 틀린다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택 초점 기법이다. 선택 초점 기법들은 대부분이 다 원근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포커스 인 하면은 앞에가 맞다가 뒤에 맞추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앵글 한번 봅시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선택 초점 기법들이에요. 전경, 중경, 배경 이렇게 됩니다. 본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 중간에 맞았죠?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망원 렌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계속 이어서 자 이게 이제 선택 초점 기법인데 이 사람이 대화할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사람 얘기할 때는 가운데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 마지막 사람 맞추는데 이 시사계의 심도가 이 사람에 맞추는 것과 이 사람 맞추는 것과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 둘 세 사람이 앞으로 당겨서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초점 기법, 선제 초점 기법도 사용할 수 없다. 카메라 작동이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초점 이동 기법을 한번 초점 이동 기법. 아까 내가 좀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인아웃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이제 초점 이동 기법의 인아웃 포커스라는 게 거죠. 이거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초점 있는 이동을 하는 거죠. 달리, 줌, 컷, 디졸브 등 같이. 자, 초점거리를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사계의 심도가 얇아야 돼요. 얇아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그 아니라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러고 싶진 않고 이건 이해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기법들을 많이 봐주는 기법이긴 해요. 자, 자 물체에서 포커스 1을 맞췄어요. 뿌렸어요. 남자의 표정으로 딱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포커스가 인, 아웃, 인, 아웃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초점 이동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 렌즈의 특성과 화면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연출하는 요소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면의 중첩, 상대적인 크기, 선상 원근법, 공기 원근법 이렇게 관광렌즈하고 망원렌즈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면의 중첩에서는 관광렌즈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진다. 협격에서는 굉장히 나타난다. 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광학렌즈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망원렌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 원근법의 경우에는 관광렌즈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고 협양len즈는 잘 표현되어 있고 관광렌즈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대한 깊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과제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겁니다. 지금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은 X, Y축 높고 낮은 높고 넓고 가로 세로에 대한 개념의 프레임에 대한 개념만 계속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가로 세로가 아니라 Z축이죠. 깊이 카메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깊이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아주 좋겠어요. 그럼 지금 오늘 수업 우리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죠. 이 6개가 잘 나타내어지는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이 면의 중첩을 찍고 열고 주제 고독한 누구 이거 한 컷, 두 번째 총 6컷들을 이 기법들을 활용해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내 개인 투고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큐멘트 여러분들한테 난 몰랐습니다 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강의를 들었으니 잘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찍어야지. 그러면 아마 보여주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상 연출 실습에 대한 장비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지금 최대한 영상 연출에 대한 실습들을 SNS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경우에는 또 그 주에서 시간, 편집의 원리,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연출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그 부분과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도 받고 또 여러분들은 또 별으로 실습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모여서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을 먼저 해봅시다.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들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에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긴장과 분위기에 취해서 사실은 대면 강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가면서까지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 사생활이 침범이 당하고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 생기는 그런 간간히 보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대한 영역들을 실습을 조금씩 겸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늘같이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올리고 다음 주의 경우에도 이런 측면에 대한 연출적인 기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한번 낼 거고 정리해보면 면의 중첩, 상대적 크기, 화면 사이의 높이, 선상 원근법, 공중원근법, 군집 효과의 6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낼 때 밑에 하단에다가 연예 중첩 제목 이렇게 적어서 6것을 겐톡으로 각자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상으로 내 겐톡은 내 핸드폰 010-5243-9864번으로 저장한 후에 카톡으로 연결시키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구조차 역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그 영상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고 또 각종 영화제에서 미양새 괜찮네 할 정도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멋진 영상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구조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